가슴이나 목까지만 중국인들을 생매장한 후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칼로 자르거나 그들의 머리 위로 탱크를 몰고 지나가기도 했었어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우리는 일본을 인종적으로 노예화하려거나 국가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없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한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예, 내용을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전쟁 책임을 책임을 묻겠다. 묻겠다. 예. 그럴 만한 내용. 예, 전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지만은 연합국은 특히 포로 학대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종류는 포로 학대 외에도 주민 학살, 성폭력, 도시 파괴 등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유독 일본군에 의한 연합군 포로 학대 이것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전쟁 범죄 중에 특히 저렇게 포로 학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둔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재판의 주축이 되는 연합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이 포로 학대 문제였거든요. 자국민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전쟁 중에 일본군에게 사로잡힌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100명 중에 23명 정도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24%? 높은 비율인 거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포로 사망률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포로 학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이 재판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중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일본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무차별한 학살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전범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강대국에 의한 논리로 그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도 사실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이 전쟁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한국의 피해 문제는 완전히 전범 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에게 추궁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는 무시된 채 포츠담 회담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회담이 있고 얼마 후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었죠. 그러던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됩니다. 清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祖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おり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大計を開かんと欲す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전범들을 재판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본이 전쟁에 항복하자 연합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 임무를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멀리서 찍으셨네. 근데 알잖아요, 형. 파이프 담배, 선글라스. 메가더. 선배님. 예, 바로 미국의 전쟁 영웅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죠. 네. 메가더는 연합군 총사령부 일명 GHQ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To proceed in the discharge of my responsibilities with justice and tolerance,
그리고 이때 메가더의 등장은 이후 열리게 되는 일본의 전범 재판, 즉 도쿄 재판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1946년 1월 네. 메가더는 가장 먼저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데요. 이는 전쟁 범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범죄에 따라 전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도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전쟁 범죄자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아, 급별로. 네, 전범은 A급과 B급 그리고 C급으로 나뉘는데 우선 A급 전범은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 공동 모의를 한, 즉 평화를 파괴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지휘한 지도자들을 A급 전범이라고 규정을 했죠. 뭐 통수권자나 리더에 많이 해당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범의 대표격인 A급 전범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B급 전범은 전쟁 포로를 관리한 전시 현장에서의 장교나 부대장을 의미하고요. 아, 뭔지 그리고 알겠다. C급 전범은 포로나 민간인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부사관이나 현장의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전범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B급과 C급은 실제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B, C급 전범으로 통칭해서 불렀고 A급 전범은 B, C급까지 모두 해당하는 이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각각의 전범들은 재판받을 장소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B, C급 전범은 체포된 현지에서 즉결재판, 비슷한 재판을 받았고요. A급 전범들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기 때문에 도쿄 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타쿠야 씨, 일본에서는 전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태평양 전쟁 결말로 그 뭐 전범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범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어? 그래요? 이제 단체 경기를 볼 때 어떤 사람 때문에 경기를 지게 됐다. 할 때 그 사람한테 얘는 전범이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전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겁게 쓰이지는 않아요. 역사를 배우지 않고 뭐 전범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네, 종종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살벌한 단어인데. 와, 전혀 몰랐네요. 예, 1946년 2월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자 메가더의 지휘 아래 A급 전범들의 범죄 여부를 결정할 국제 판사들과 전범들의 죄를 파헤칠 검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에게 침략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왔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까지 총 11개국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연합국 측이겠네요. 그렇죠. 선발된 판사와 검사들이 다음으로 진행한 것은 바로 A급 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기간은 일본이 중국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기인 192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는 1945년까지로 결정이 되죠. 17년. 그리고 이때 재판소는 네. 곧바로 A급 전범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게 되려. 와. 당시 A급 전범 용의자들은 총 118명에 달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기소돼서 재판에 서게 되는 A급 전범은 단 28명 뿐이었습니다. 거의 뭐야, 5분의 1밖에 안 썼잖아. 숫자가 확 줄었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요. 가장 책임 있는 인물을 피고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28명만이 전쟁 범죄의 유무를 가리게 된 겁니다. 아, 너무 적다. 그럼 최종적으로 재판에 선 인물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조 히데키. 도지데키. 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총리 겸 육군 대신으로 전쟁을 총지휘했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그와 함께 필리핀과 미얀마 등에서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주범들과 만주 사변을 주도한 육군 고위직, 그리고 중일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의 최고 지휘관들과 적극적으로 침략을 선동했던 군국주의의 대표 인물들까지 이들은 모두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 포로를 확대한 죄, 또 민간인을 학살한 죄, 그거로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일 첫 번째 사진 아저씨. 도조 히데키. 히데키. 참. 와, 근데 뭔가 얼굴이 다 당당해 보여요. 엄청 자신만만하게 들어오시네요. 뭐 이렇게 뭐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없고 어깨도 막 와. 그렇다면 재판장에 출석한 28명의 A급 전범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아 절대 안 하죠. 그렇죠. 100% 안 했다. 100% 안 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놓고. 罪と申し上げます。全無罪。 모두? 無罪を申し上げます。罪が許す。 한 명도 없었어. 그렇죠. 이들은 모두 전쟁 범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구석에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도 태연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기네들이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만한 뭔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무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한 이유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쿄 재판에서 이들이 A급 전범으로 기소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즉 평화 파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는 A급인 평화를 파괴한 죄와 C급인 인도에 반하는 죄가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런던 협정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법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쟤네들 공부하고 왔네. 아. A급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파견된 검사 측은 이들이 제시했던 무죄 논리, 이거를 완전히 배척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도쿄 재판보다 먼저 시행되고 판결을 내렸던 나치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에 따라 A급과 C급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오, 다행이다. 심지어 미국인이 보고 있는데. Killing in war is not follows from the fact that war is legal. 전쟁이 왜 합법이야? Legalized killing, 저런 변호사들도 참 대단해. however repulsive, however not morally, has never been thought of as imposing criminal responsibility. By the bombing of Pearl Harbor is murder. We know the name of the very man whose hand used the atomic bomb on Hiroshima.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A급 전범, 즉 변호인은 진지만 공격이 살인죄면 원폭투하는 인류 사상 최대의 살인 행위가 아니냐. 따라서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범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재판장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 중 숙고하고 숙고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원폭투어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게 되죠. 다행이다. 예, 이런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검사 측은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인지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법정 투쟁이 되는 거죠. 일단 검사 측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시작한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한 인물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A급 전범인 이타가키 세이시로였습니다.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교활한 만주 침략자라는 별명을 가진 만주 지역의 일본 관동군 참모장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뭐 만주에서 뭔 짓을 했길래 A급 전범이 된 거죠? 예, 그의 만행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당시 일본의 상황을 함께 볼까요? 일본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점차 중국 진출에 대한 야심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식민지 조선을 교두보로 삼아 만주를 장악하고 중국 내륙으로 침략할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점차 세력을 뻗어나가던 일본과 달리 중국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1912년에 청이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군벌들이 권력을 각 지역에서 잡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군벌의 우두머리가 장쩌린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1928년 갑자기 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장쩌린이 탄 열차가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수상한 사건은 또 있었어요. 장쩌린 폭발 사건 이후에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차지하게 된 남만주 철도 선로가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파는 그냥 일어나지 않지. 그러자 일본은 선로 폭발은 중국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를 빌미로 삼아서 삽시간에 만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 사건도 약간 배후에 일본이 좀 있었다. 자작극이다라는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좀 매서웠죠? 예,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예, 도쿄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 내부 고발자 나왔어? 네, 있었어요. 만주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일본의 음모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증인으로 나선 내부 고발자는 가장 먼저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남만주 철도 선로 폭파 사건은 이타가키 세이시로가 주도한 일본의 자작극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돼요. 사실은 중국이 공격했다고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뭐야? 장쩌린 폭발 사건, 이것을 일으킨 주동자 역시 이타가키 세이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두 개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검사들이 일본 만주 침략의 시작점을 장쩌린 폭발 사건이 일어난 1928년으로 잡은 것도 정확한 예측이었던 겁니다. 결국 도쿄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근거로 일본의 중국 침략과 그 배후엔 이타가키 세이시로의 계략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난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밝혀지게 되죠. 아니 크리스 씨, 만주에서 그 일본 전범들의 만행이 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전범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엽기적인 행동. 네, 엽기적인. 그 1934년도 만주국에 자원한 한 일본 군인이 당시 중국인 2명 참살하고
이들의 뇌를 약으로 만들어 먹었대요. 뇌를 갈았다고요? 네. 뇌를 갈았다고요? 어머. 맞습니다. 이 모든 죄를 물어서 결국 교활한 만주 침략자 이타하키 세이시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만주 사변 이후 일어난 중일 전쟁에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일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이자 세계사에서 역대급으로 야만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난징 대학살. 그리고 이때 대학살과 관련된 최고 지휘관이자 난징 도살장의 원흉으로 꼽히는 마츠이 이와네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와, 이름 외워야겠어.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중국 본토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상하이를 침략한 후 곧이어 난징까지 점령했는데 이때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강간하는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마스키어. 단 6주 사이에 희생당한 사람은 약 30만 명에 말이 안 달하게 되는 되는데요. 수치야. 수치상 대략 12초에 한 명씩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진짜 중국인들은 저 사람 이름 들으면 탁을 진짜 때기네, 진짜. 예. 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잔인하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생매장인가요? 산채로 묻는 거예요? 예, 중국인을 생매장하는 일본군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대원들의 모습이고요. 이건 뭐야? 묻힌 거예요? 아니면 머리만 잘라놓은 거예요? 예. 일본군이 중국인들의 목을 잘라 모아놓은 것입니다. 꿈에 나올 것 같아. 일본군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가슴이나 목까지만 중국인들을 생매장한 후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칼로 자르거나 그들의 머리 위로 탱크를 몰고 지나가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세포트를 풀어서 몸을 물어뜯게 하기도 했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좀 서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야? 병원이 완전 아수라장이었겠어. 어머 어떡해. 아휴. 아, 임산부. 어떡해. 난도질 당했네. 와, 얘는 진짜 정신적 충격. 어떡해. 어떡해. 정말. 못 보겠어. 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당시 난징은 거대한 인간 도살자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마스이 이완해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니까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예. 그 일본군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기는 더욱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중 난징에서는 일본군들의 목베기 시합, 목베기 시합. 못베기 시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실은 게재한 일본 신문을 한번 볼까요?
사진 속의 2명의 일본 장교가 사무라이 검을 이용해서 중국인 100명의 목을 누가 먼저 벨지 시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둘 다 100명이 넘는 바람에 무승부로 결론이 났는데 다음번엔 누가 먼저 150명을 베느냐를 두고 재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대중 신문이에요? 그냥 네. 아니 지금 그리고 보면 사진이 약간 좀 너무 당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본에선 이러한 참수 경쟁이 전쟁 용사의 무용담으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 장교의 고향이었던 소학교에서는 백인 참수 경쟁을 부교재로 다루면서 핏발이 서고 살이 떨리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중국인 학살이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두 장교를 취재했던 한 기자가 이들에게 참수 경쟁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면 신부 후보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농담이라고 할까요?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시 전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자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증언 이런 증거 자료들이 검사 측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뭐 발뺌할 수는 없겠네요. 예.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증언으로 일본군의 잔혹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죠. 결국 A급 용의자였던 마츠이 이완에는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으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46년 5월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 재판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는 일본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채 아시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히틀러로 비유하며 아시아의 히틀러, 전쟁 독재자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ただいま戦線の武装直が間髪せられました。帝国の流体東亜の荒廃まさにこの一戦にある。一億国民が一切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 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이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령이 떨어지자 미군들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자 그는 창문을 열고 미군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미군이 보여준 영장을 확인한 도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들어서 늘 확인했던 심장의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총성이 들리자 미군은 현관문을 부수고 도조 히데키가 있던 응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진은 미군과 함께 도조의 집으로 갔던 기자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도조 히데키는 응급처치를 받던 중 무언가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가 한 말이 한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메가드에게 전해달라. 명이 기네. 잘못 샀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그 나오네. 의사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나 보다.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 재판 위치를 받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지도 않아? 그는 청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미리 연습했던 대로 오바를 막기 위해 자기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발사 순간 총이 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에서 빗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총도 못 쏘는 양반이. 이후 도조 히데키는 미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자살 소동 이후 건강을 회복한 도조 히데키는 약 한 달이 지나서 A급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서게 됩니다. 회복도 빠를 정도면 되게 그냥 경상 아니야? 한 달 만에 회복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토조 히데키가 일본 병사들에게 이제 포로로 치역을 당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살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국민들은 또 이제 적을 죽이지 못할 망정 본인도 죽이지 못하냐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도쿄 재판 심판 때에 오른 그 도조 히데키 저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킨 ABC 거죠.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네. 도조 히데키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포로들을 묵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2만 7천 명의 미군 중에 40%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가장 우선시한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포로 확대하는 그렇죠. 것. 기억나시죠? 바로 포로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럼 C급이잖아. 그러니까요. C급밖에 전쟁을 도모하기도 했으니까 A급에서 서가는 거죠. A, B, C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네. 전쟁이라고 해도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은 보장하는 국제적 협약을 맺게 돼요. 네. 그건 19세기에 이미 맺게 되는데 일명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29년에 그 협약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예,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범 재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네.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그 이유가 도조 히데키가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 학대를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딱 컸었죠. 등장하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 발생한 포로 학대에 있어서 도조 히데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확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예. 연합국의 포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전쟁 범죄가 좀 밝혀진 것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치지마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치지마 섬이 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의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비행하던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였어요. 아, 예, 조종사였어요. 부시가 거기서 구출이 예, 된 거예요? 구출됐었죠. 아빠 부시죠. 예, 아빠 부시. 예. 하지만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 8명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죠. 안주가 부족해서 인육을 미군 인육을 예, 내장을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다녀와라. 그러니까 농담스럽게 했다는 거죠? 아니 진시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상명하복이 절대시되던 일본군은 상사가 전쟁의식에 고취되어 한 행동에 동조했고 죽은 미군 포로들의 몸에서 손발과 내장을 척출해서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훗날 명령을 내렸던 중장은 포로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잔인한 포로 학대가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당시 태평양 전쟁의 전선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941년 12월 도조 히데키의 야욕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만여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의 해상자원 수송의 길목이었던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은 필리핀군과 미군 포로를 잡은 후 1942년 4월부터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벌이는데요. 7만여 명의 포로들을 바탄섬 남쪽에 끝에 있는 말리벨레스에서 오도널 포로 수용소까지 물과 식량도 없이 강제로 행군하게 됩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거리가 무려 약 120km에 이제 달하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과연 행진만 했을까요? 예, 당시 미군 포로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들은 행진 중 찍힌 미군 포로와 시체들인데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일본군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손이 등 뒤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혹했던 바탄 죽음의 행진이 끝나자 7만여 명의 포로 중에서 16,0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대략 54,000여 명만이 수용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너무 합니다. 잔인하다. 아니 당시 그 포로들이 도착한 이 수용소 안의 모습도 되게 궁금한데 그 안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도 엄청 끔찍했죠. 모습은 완전 해골 같았어요. 어머. 착해서도 문제 이거 봐. 뼈밖에 없고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수시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생일인 병인데 각기병에 주로 걸렸는데 이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포로들이 그러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은데. 교수님, 식인 사건이나 이 죽음의 행진의 대상이 미군 포로였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2년이 지난 후인 1944년 10월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였는데요. 이때서야 미군 포로에 대한 학대 사실이 이제 알려졌고
미국 정부와 여론은 이제 분노로 들끓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수많은 부하를 잃었던 메가더가 연합군 총사령부인 GHQ의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메가더는 도쿄 재판의 포로 학대 문제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재판장에는 바탄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미군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간 이하로 대우받은 사실을 밝히고 죽어간 포로들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야, 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울었겠다 증언하면서. 와, 쟤네들이. 그렇다면 미군의 증언을 들은 토조 히데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지원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 저 진짜 얼마나 화났을까. 포로 관리는 필리핀 담당 총사령관에게 있어 모든 것은 담당 사령관의 재량에서 벌어진 일이요 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발뺌 하는구나. 예, 들어보니 좀 그렇죠? 예. 남 탓을 했어. 예, 이렇게 도조 히데키는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포로 학대는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포로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아니야. 바로 버마, 현재 미얀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일본은 버마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2년 12월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버마에서 태국, 시암까지 있는 철도를 건설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전쟁 포로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본은 철도 건설을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전쟁 포로가 된 약 5만여 명의 연합군 포로와 약 20만 명의 아시아 포로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된 강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등 일본군의 행포로 인해서 철도가 건설되던 약 16개월 동안 무려 10만여 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맙니다. 10만 명이나? 예, 오죽했으면 이 구간의 철로를 버마 죽음의 철도라고 불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포로들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예. 예, 포로들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죠. 네. 예. 강제징용이네요. 그렇죠. 당시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 20시간 정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병에 걸리면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예. 원리도 뿐만 아니라 포로들 사이에 콜레라가 번지게 되면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화형시키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화형. 예. 옮길까 봐.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에 포로들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조 히데키. 예, 그게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야,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도조 히데키가 무죄라고 발뺌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예, 도조 히데키는 도쿄 재판에서 죽음의 철도 건설 당시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지시한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의례적으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죠. 포로한테 그렇죠. 뭐 밥 주고 일 시킨 게 뭐 그게 뭐가 뭐 문제냐? 잘못이냐 뭐 이렇게. 예, 그건 강제 노역을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 맞추네. 이후에 도조 히데키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로 따지면 장장 190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어유. 그는 변론을 통해서 일본이 개전을 결정한 것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즉 자신은 무죄라는 거였죠. 판사들은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에게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포로 학대와 강제 노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entences you to death by hanging.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도쿄 재판은 일본이 10여 개국에서 일으킨 침략 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1,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좀 생각보다는 아주 초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체 왜 또 다른 전범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묵인하고 덮은 건 누구일까요? 전쟁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배후에는 네.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지 이거 되게 미국이 아이러니하네. 덮어줬다. 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가장 큰 변수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처벌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형 있네. 더 나쁜 놈이 있었네요. 천황이잖아요. 이분은 뭐 일본 타쿠야시 알죠? 네 맞아요. 네 일본 쇼와 초나님이세요. 아. 네.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육해군 통지를 했었고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신 같은 존재였잖아요. 신적인 존재. 그렇죠. 왕이었죠, 뭐. 네. 쇼와 천황은 대체 어떻게 전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도쿄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쇼와 천황의 처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메가더의 참모진들은 천황을 재판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정된 일본 점령을 위해서 천황을 이용할 것인지 라고 하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더 나은지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편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원인은 쇼와 천황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천황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천황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해서 도쿄 재판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의 흐름을 바꾼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메가더였던 거예요. 메가더가 왜요? 메가더는 천황을 전쟁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메가더가 연합군 총사령부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도착한 직후 쇼와 천황은 메가더를 찾아가 아주 긴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야, 궁금하다. 이때 메가더는 일본에 대한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파는 도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40년 1월 미국의 한 신문에서 발표된 풍자 만화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크리스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천왕이 Fact is I'm not God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메가더가 Do tell 이라고 했어요. 네. 저거는 천황을 너무 낮춘 말이잖아요. 난 신이 아닙니다. 왜? 근데 일본에서는 신으로 알고 있지 않나? 맞아요. 풍자 만화에서 본 것처럼 그 정치적 거래는 천황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 대신에 천황은 신격화된 권위를 내려놓고 일본 국민들의 형식적인 우두머리 역할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징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천황은 자신의 신성성을 포기하는 일명 인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입장에서 천황을 꼭두가시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일본을 통치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 메가더는 미국 정부를 설득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일본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 앞에 쇼와 천황은 전쟁의 책임에서도 A급 전범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쇼와 천황이 침략 전쟁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되자 또 다른 인물도 전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지금 저기 28명도 이름 다 못 외웠는데. 난징 대학살에서 포로 사살 명령을 내린 인물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가 전범에서 면책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 누군데? 그 난징 대학살과 관련된 그때 당시의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뭔 면책이 이렇게 많아? 책된 이유. 설마 정답. 재성 씨. 족보에 왕족 족보에 저 사람이 있었어요. 당숙이나 저기 뭐 작은 아버지 쪽 계열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재성 씨. 정답입니다.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맞춘다고? 이거예요? You good? 그거야. I'm good. Good job, man. Good job. 대단하네. 와.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는 쇼와 천황의 친척, 즉 고모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모부. 예, 그는 난징 대학살 직전에 모든 군인 포로를 사살하라라고 하는 비밀 명령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인물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이 포로 사살을 명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이고요. 왼쪽은 난징 도살장의 원흉 마츠이 이와네입니다. 1937년 당시 마츠이 이와네가 난징에 있던 모든 일본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황족 출신의 육군대장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에게도 난징의 지휘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는 일본군이 사로잡은 중국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부하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야, 못됐다 진짜. 잔혹한 그의 명령에 중국군들은 사살당했고 더 이상 난징의 시민들을 보호해줄 자국 군인이 사라지자 단 6주 사이에 약 30만 명의 중국인이 희생당하는 난징 대학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원흉이네. 하지만 그는 쇼와 천황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쿄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난징 대학살의 모든 책임은 모두 마츠이 이와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그럼 뭐 교수님 그럼 천황의 이 친족들은 거의 뭐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다? 싹 다? 도쿄 재판에서 천황의 친족 중 전쟁 책임에 대해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야?
저 당시에 미국은 진짜 이 전범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던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거 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메가더를 메가더 포함한 선배님이 미국이 그분 되는 거죠. 처벌하지 말라. 예. 처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본의 황족 남자들 중에는 주요 요직에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체포를 면하거나 체포를 당해도 기소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모두 메가더의 뜻이었습니다. 도쿄 재판의 모순 두 번째는 생체 실험을 주도한 731 부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루타. 731 예. 부대. 그 731 부대가 전범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731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서 민간인 생체 실험을 주도하며 생화학과 세균 병기를 사용한 연구에 집착을 하는데요.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감염시키거나 강제 임신, 산채로 사람을 부검하는 등 극악한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산채로 어떻게? 특히 인간의 탈을 쓰는 악마로 불리는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시로, 사진 많이 봤어요. 의학 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이시시로는 세균전 마니아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개봉됐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마루타, 즉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통나무란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시시로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약간 사이코패스 느낌. 이후 일본의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 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는 아이들도 큰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731 부대가 심혈 기울여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동상 실험. 손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근 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시시로는 동상 실험을 통해서 동상에 걸린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동 온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끔찍하다. 와. 크리스 씨, 이시시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들어본 게 있어요? 탄저균 폭탄 실험도 했었어요. 그 탄저균의 전파 속도랑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말뚝에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탄저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또 731 부대의 비밀을 숨기려고 인체 실험 대상자들 전원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전범이었던 그는 어째서 도쿄 재판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재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시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입수하세요. 왜? 그 실험 자료를 넘겨달라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미국의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시로를 전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는 뭐 재판에 안 서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은 연구 자료를 넘기기로 한 이시시로에게 약 25만 엔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뭐요? 돈을 줬다고요? 예,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시시로를 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에 고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와. 이후 그의 자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난다. 예,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은 인물 중에는 훗날 일본 정계에서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도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였어요. 도쿄 재판을 앞두고 A급 전본 용의자로 체포된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 이 도쿄 재판의 세 번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731 부대장 이시시로의 직속 상관이자 후원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이나 생물학 개발은 기시 노부스케의 지시와 허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재판이 진행되는 2년 6개월 동안 형무소에 체포되어 있었던 키시 노부스케의 조사는 웬일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 7명이 처형된 그 다음 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다시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침략 전쟁에 영향을 미친 그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걸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시노부스케의 석방 이유는 그가 전쟁을 주도한 일본 지도자의 회의, 대본영 정부 연락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 패전을 예감하고 도조 히데키에게 전쟁을 끝냅시다라고 하는 종교를 주장했었던 것이 정상 참작된 점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풀려난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명분이 지금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막아달라고 했다고 하고 끝내달라고 했다고 하고. 기시 노부스케가 석방된 이유는 사실 미국의 입김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야? 당시 네. 일본 총리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주일 미국 대사는 키시 노부스케를 친미적으로 활용할 만한 인물이라고 윗선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봐 또 정치적으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기시 노부스케는 1957년 제56대 일본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쿠야 씨 혹시 또 전범 면제를 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 네, 한 명 더 있는데요. 이제 극우파였고 이제 구국파.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던 오카와 슈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침략 전쟁을 주장하면서 소동적인 책을 냈었고 만주국을 세우기 위한 음모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토조 히데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도조 히데키가 있네. 네. 그런데 재판 초기에 풀려났어요. 왜? 맨발로 왔네. 되게 특이하게 왔어요. 잠옷에다가 토조 히데키의 머리를 갑자기 때리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오, 저 영상이에요? 장면 봤어요. 웃고 있어. 정신병으로 맞아요. 돌발 행동을 보여지면서 이제 정신 이상으로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어요. 약간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교수님, 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 학살자들이 재판장에 서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소가 된 A급 전범들의 처리는 제대로 됐어요? 도쿄 재판의 또 다른 모순은 기소된 A급 전범들조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28명 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1948년 11월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8명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병사한 2명과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취소된 오카 슈메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16명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2명은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1958년 4월 종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왜 감형이 되고 뭐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전원이 왜 감형이 되지? 그냥 말이 안 돼요. 바로 도쿄 재판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동맹을 구축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동맹국으로 정한 미국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전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네.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이제 돌려주게 되죠.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범들도 이때 모두 사면되게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같은 전범 재판을 치렀지만 전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좀 전혀 상반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독일은 전범들의 잔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an die Verbrechen zu erinnern, die Täter zu nennen und den Opfern ein würdiges Gedenken zu bewahren, das ist eine Verantwortung, die nicht endet. 일본은 B급 전범은 물론이고 A급 전범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7명을 기리는 순국 7사묘를 기리면서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순국 7사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문까지 작성하는 기만을 부리는데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전쟁 학살자들은 버젓이 정치계에 진출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역사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도쿄 재판에서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 상공에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2시간 동안 도쿄에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었는데요. 도쿄에서 사망한 인구가 8만여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고요. 결국 도쿄 대공습에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국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입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당시 이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네, 지금 쇼와 천황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가다. 네, 그렇습니다. 아야 씨는 메가더 장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일본에서도 의외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도 진행되고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매일 1,000여 통의 편지가 그 메가더 장군 앞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천 통의 편지가 매일 왔다고요? 네, 그 정도로 정경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전후에 도쿄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들의 주식을 내놓게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잘 실행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이른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보루. 그래서 일본을 확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일본 경제의 부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꿉니다. 과거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1960년에 미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놀랍거든요. 뭐죠? 뭐지?
그러니까요. 라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라디오인가? 포터블 라디오인가? 아니야. 아, 블루투스 스피커네. 저게 어디가 스피커예요?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던 소니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TV야? 포터블 TV. 네. 우와, 그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써 있네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가격이 상당했을 거, 써있네요. 250불이네. 엄청난 돈이네요. 아, 저거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아, 저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그 TV예요? 당시의 전자제품 시장은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소니는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8인치의 작은 휴대용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TV는 몇 달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8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 컬러 TV. 그리고 1979년에는 손바닥만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 워크맨. 워크맨 분이었죠. 다들 들고 다녔죠. ステレオが部屋を出た。ウォークマン、ソニー。 특히 이 워크맨은 4억 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 대요? 이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은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쓸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거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차인가? 아,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 쇼크로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광고 영상을 또 하나 보세요. You know, if I could find a car built like me for under 3,000, I'd take it in a second. You asked for it. The new Toyota Corolla two-door sedan. Toyota cars are built for the long haul. 9 out of 10 in America are still on the road, still getting the kind of mileage Toyotas are famous for. This Corolla sticker price under $3,000. 49 Highway 36 City. And you get Toyota durability and reliability at an incredibly low sticker price. Toyota, it's just common sense. You ask for it, you got it, Toyota. 굉장히 경쾌하다. 헐,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급기야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밀렸네요. 이런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은 오일 쇼크로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15% 정도까지도 치솟았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의 생산성까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죠.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는. 이때 이런 일본 제품의 인기에 불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소형차에 밀려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얻게 된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야, 이거 뭐 흑자가 없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이 흑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에 그게 역전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적자가 엄청나게 뛰죠.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국 내 정책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도에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값은 내리고 엔화나 다른 나라에 통하는 그 값을 올리자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240엔을 받죠. 자, 그런데 120엔이 됐어요, 1달러가. 이제는 120엔 받으면 되죠. 옛날에 이걸 살려면은 240엔이었는데 지금 이걸 살려면은 120엔밖에 안 돼요. 반값이 됐네요. 반값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제품은 또 2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네. 결국 미국이 노린 거는 일본 물건을 향한 미국인들의 지갑은 닫게 만든다. 일본 너무 비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은 열게 한다. 미국 제품 이제 반값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런 방침인데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되죠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시의 기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못 읽겠는데요? 시장에 네, 그다음은 뭐죠? ドル高修正協調強化市場に積極介入日本は内需拡大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0엔까지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 그냥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께 더 팔려. 미국이 큰 조건 걸었을 것 같아요. 큰 조건.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중에 좀 큰 걸로 미국의 압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안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또 일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한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는 효과가 있었나요? 무역 격차가 해결됐나요? 그게 놀랍게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그래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너무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를 않았어요.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텐데 미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죠. 결국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뒤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